2016년에 되어 있는데 2015년입니다. 그리고 저 오래되는데 법정으로 좀 그동안 붙여주시고요. 예, 2015년 7월 이후 출시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개정된 내용 포함해서 개인정보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앞에 이미 일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개정법의 주요 내용하고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은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기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기반 4차 산업으로 와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직접적인 계기가 EU GDPR입니다. EU GDPR이 원래 디렉티브 형식으로 존재하던 EU의 그 지침이 2016년 8월부터 모든 EU 국가의 법으로 실제적인 구성력을 발휘하게 됐고, EU 국가들하고 개인정보를 교류를 하려면은 EU GDPR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GDPR이 굉장히 큰 이제 압박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런 내용을 도입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이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내에 특례조항으로 보호조항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하나의 법 내에서 활용도 하고 보호도 하고 하니까 사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다 개인정보보호법 안으로 들어왔고, 정보통신망법을 관할하던 게 방통위였는데 방통위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됐습니다. 요 내용이고요. 신용정보법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고, 주요한 내용이 이제 전송 요구권이라고 해서 내 정보를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달라는 건데,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화 평가,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이 개인정보 주체가 가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결국 이게 이제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가명정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명정보의 활용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굉장히 넓혔다는 특징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모두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용정보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데, 일반 상거래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제 기능이 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권한이 눈꽃만큼 좀 축소가 됐다. 그리고 신용 조회업자의 영리 목적 경업 금지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조회업자가 데이터 분석 가공 등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많이 아실 텐데 이제 데이터 산업이 도입됐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다음에 증거적 손해배상이 아까 개보법은 3배였는데 신정법에서 5배로 개정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기구가 일어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EU GDPR의 적정성 평가 인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이 되면서 좀 여러 곳 흩어졌던 기관이 통합이 됐고, 금융위원회만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예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비록 명확화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앞번에 말씀드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법의 기준이 들어온 거죠. 수집비 용이성, 그 다음에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이제 판례상 문제가 됐던 게 법에 들어왔던 거고요. 물론 산업계한테 유리하게 확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가명정보의 개념이 기존에도 사실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가명정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 법에 명시했습니다. 가명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가명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가명 처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삭제 혹은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근데 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할 때 왜 개인정보가 그 자체만으로 식별 안 되더라도 다른 거 결합하면 개인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가명정보 개인정보거든요. 개인정보인데 얼마큼 이거를 좀 쉽냐 어렵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식별이 불가능한 거고 임파시블한 거고, 가명정보는 임파시블이 아니고 그냥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명정보는 엄연히 개인정보인데, 마치 정부 자료에서는 이게 별도의 약간 굉장히 아닌 것처럼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 없이는 이제 식별이 안 되고 그 추가 정보라는 것이 이제 삭제 혹은 대체 이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을 되살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떨어져 있는 결합하면 이제 다시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감염 정보에 대해서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가 있게 이번에 법에 명시됐습니다. 그럼 이 식별 정보, 감염 정보, 임용정 개념을 쫙 살펴보면은 일단 이게 원본 정보죠. 원본 정보고 이게 잘못된 감염 정보라고 해서 이제 원본 정보에서 몇 가지를 삭제하거나 범주화 있어요. 범주화라고 하면 범위를 넓혀가지고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암호화, 삭제화, 범주화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정보 자체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소수니까 이건 이제 잘못된 감염 정보라는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명이고요. 제대로 된 걸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감염 정보다. 물론 여기도 핸드폰 이 암호화한 것을 복원해버리면은 다시 재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익명 정보는 아니지만 이제 감염 정보라는 거죠. 익명 정보는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다 삭제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 감염 정보하고 감염 정보의 이 개념은 사실은 이게 처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활용하려는 정보가 이 뒤에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대체하거나 범주화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활용하려는 정보가 예컨대 여기는 몇 개만 나와있는데 직업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남겨두고 이제 나머지를 좀 범주화하거나 삭제하거나 암호화했겠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 정부 설명 자료인데요. 이제 개인정보의 어떤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건데 이제 감염정보라는 개념을 명시로 도입해가지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동의 없이 쓸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감염정보군이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염정보 아닌 개인정보도 합리적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별도 동의 없이 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 범위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했다 이렇게 정부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 결합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기존에 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 근거를 뒀고요. 하나의 기업 내, 하나의 개인정보 처리자 내의 감염정보는 자체 결합을 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내의 결합은 이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때는 감염 또는 익명. 이게 이제 시민사회단체 주장은 익명이 원칙이고 익명이 안 될 때 감염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그냥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이 됐고요. 감염 정보를 결합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고시를 제정하도록 했고 이걸 외부로 반출할 때 또 승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염 정보 결합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두 개죠. A 회사, B 회사 각각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중에서 이게 식별자예요. 식별자. 이것을 있으면 이제 누군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식별자를 암호화해가지고 이렇게 두 정보를 결합하는 겁니다. 이 결합 키를 통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식별자 1년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이 1년 번호에 해당하는 이 결합 키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똑같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각각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결합 키를 통해서 이 정보가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가 이제 누군지는 알기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더 가치가 많은 정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사실 이 정보만 있었는데 이 정보까지 결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지는 이것만 보면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건데 문제는 이 결합 키를 확인하면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별자가 결합 키랑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합키 관리 기관은 별도 분리하고 있고 결합하는 기관은 또 별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역으로 이제 결합을 하면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감염 정보를 결합하게 해가지고 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이런 감염 정보는 이제 안전 조치가 부과되어 있는데 재식별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때 이렇게 별도로 분리 보관해야 되고, 처리 기록 작성 보관해야 되고, 하다가 이게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즉시 처리를 중단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징금이 매출액의 3%인데 보통 과징금 매길 때 매출액 기준을 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매출액을 가지고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 매출액 3%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감염정보의 제식별이 불가능하거나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규범적으로 강한 처벌 조항을 통해서 금지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점을 보면은 일단 그 활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가 여전히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융위는 활용에 집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호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 적용 범위가 축소가 됐다는 건데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입수 가능성을 중심에 둠으로써 개인정보 범위를 축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감염 및 익명정보의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고 법에 명문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EU GDPR 같은 경우는 모두 고려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두 고려하는 합리적 고려에 비해 훨씬 강한 거죠. 그리고 기술 발전의 가능성, 기술적 발전 정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이 개정법이 그 개정된 주요한 동기가 EU GDPR 때문이었는데 GDPR 수준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알아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개인정보 처리자 기준인지 아니면 제3자 기준인지도 점점인데 왜냐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가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거 된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GDPR은 제3자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GDPR보다 못하는 거고요. 또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익명처리 적성서 심사제도라고 해서 금융위가 내가 금융위가 보니까 이거는 문제 없어. 이거 익명정보라고 이제 일종의 인증을 해주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반대 입증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개인정보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도입이 됐는데 이건 사실 박근혜 때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동의 없이 감염정보 처리할 범위가 넓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감염정보가 제식별이 기술적으로는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게 중대한 어떤 형사처벌하고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위험한 건데 그 EU GDPR 같은 경우는 감염 정보를 했다고 해서 다 동의가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염 정보를 하면 그만큼 좀 안전한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고려 요소 중에 하나를 고려하고 있는 거지 우리 법처럼 감염 처리를 하면은 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이제 GDPR보다 좀 더 낮은 이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활용 범위인데요. 동의 없이 쓰는 범위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이라고만 해놨어요. 근데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시장조사, 상업적 목적과 산업적 연구도 명시적으로 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보법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는데 신정법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같은 날 제정된 법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날 제정했는데 어느 법에 넣고 어느 법에는 포함됐으면 그 안 들어간 법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둘 다 똑같다. 뭐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상업적 통계하고 산업적 연구도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개인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포함된다라고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더 강하게 보호돼야 되는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도 감염 처리를 하면은 그냥 공유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그 보호위원회 입장입니다. 이번에 나온 해설서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감염 처리된 거는 일단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감염 처리하기 전 단계 감염 처리할 것 자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거에 대해 그것도 사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위원회는 감염 처리 자체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후에 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신용정보법은 그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은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신용정보법은 반대 네거티브 방식이죠. 상충되지 않으면은 이런 사항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신용정보는 더 동의 면제가 된 범위가 큰데 이건 금융위가 사실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신용정보법은 금융위가 그 관할하는 법이거든요. 감독도 다 금융위원회가 하고 그 일반 상거래 기업 제외하거든요. 결국 다 금융권 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판례에서 좀 있었는데 판례가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좀 판단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정법에서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회에 해당이 되면 이제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입장은 예컨대 청년들한테 대출할 때 담보도 없는데 뭘 가지고 대출해 주겠냐, 이런 거 그냥 SNS에 올린 이런 거 가지고 동의 없이 우리가 하면은 서로 다 윈윈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금융위원회 입장인데, 예, 아무튼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사실 개법법과 신정법이 문구가 다른 게 상당히 많은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보호에 반대되는 거, 즉 활용에 도움되는 거는 신정법에 있는 것도 막 갖다서 끌어와가지고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정법에만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 어떤 기준을 잠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데이터 결합. 이게 이제 해커톤 합의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다 합의가 이루지 못했는데, 합의가 안 되는데 그냥 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정법은 데이터 결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명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동의권이 현재 배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명 정보 활용의 범위가 몇 가지 뭐 통계 연구, 공익적 연구, 뭐 산업적 연구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목적에 해당되는지 심사하는 절차가 없어요. 이건 사후적으로는 심사가 됩니다. 누가 문제되게 했을 때 사후적으로 심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결합기관에서 뭐 심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뭐 누가 구체적으로 심사하는지에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결합한 데이터 분석할 때 별도 분석 공간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반출할 때 익명이 원칙이어야 되는데 법에는 가명 또는 익명 아무거나 그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범 단협에 올해 개정된 모범 단협에서 할 때 몇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의하면은 그 동의 없이 그 이용 및 제공했을 때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그걸 그냥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나눠드린 모범 단협에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게 거의 5항의 민감 정보는 그 엄격하게 규율되긴 하지만 동의받으면 수집이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협약에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처럼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다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민감 정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왜냐면은 뭐 회사 업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유가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 받아도 수집할 수 없는 걸로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개정부사 가명 정보는 동의 없이 일정한 범위에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모범협약에는 가명 정보 형식으로도 수집은 안 된다, 이렇게 일단은 정해놨습니다. 그냥 감시 장비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례들이 있죠. 그래서 170조에 보시면은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즉시 철거음을 발생했던 어린이집 사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준해서 단협에 좀 포함을 시킨 상황이고요. 네, 169, 171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추가로 그냥 아까 말씀을 드리면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만 좀 하겠습니다. 노동자 운영 관련, 요거는 이제 자료집에는 없고 별도로 배부된 자료에 있는데요. 노조 운영 관련해서도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것이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부나 조합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리 목적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예컨대 조합 같은 경우 지금 지부랑 조합의 관계는 케이스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부도 운영하고 조합도 운영을 다 하면은 이제 둘 다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일정한 지부 같은 경우는 지부에서 그냥 다 관리하고 필요할 때만 조합에 정보를 넘겨주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이제 조합은 제3자로 평가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해당될 가능성이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보호위원회 입장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집하는 자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이 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보호위원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둘 다 해당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업무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집 및 이용할 때 일정한 경우에 동의 예외사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안전하겠죠. 사실 회사도 그래서 웬만하면 동의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논란이 되는 걸 방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외사에 해당돼서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부 비치할 의무가 있고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하려면은 뭐 조합원 명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규약